펜타곤이 발칵 뒤집혔습니다. 한국을 3주 안에 무릎 꿇리겠다던 극비 시나리오가 완전히 역풍을 맞았기 때문입니다. 미국은 2조 1천억 원을 뜯어내려다 700조 원을 잃었습니다. 이 시나리오를 직접 설계한 펜타곤 28년 경력의 수석 분석관이 입을 열었습니다. 우리가 괴물을 깨웠습니다. 지금부터 그 충격적인 전말을 공개합니다. 시작하기 전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대한민국 파이팅 댓글로 한국을 응원해주세요. 저는 28년 동안 단 한 번도 틀린 적이 없었습니다. 미국 국방부 동아시아 전략기획실 수석 분석관 로버트 핸더슨. 그것이 저의 이름이자 직함이었고, 워싱턴에서 저를 아는 사람들은 하나같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핸더슨이 설계한 시나리오는 반드시 현실이 된다고요. 걸프전 당시 이라크의 72시간 내 항복을 예측한 것도 저였고, 아프가니스탄 철수 시나리오의 초안을 잡은 것도 저였습니다. 펜타곤 지하 3층에 위치한 제 사무실 벽면에는 역대 국방장관 4명의 친필 감사장이 걸려 있었죠. 저는 그것이 자만이 아니라 팩트라고 믿었습니다. 하지만 그날 제 인생에서 가장 완벽하다고 자부했던 시나리오가 산산조각 나기 시작했습니다. 그 시작은 너무나 사소했습니다. 워싱턴 시각으로 새벽 4시 17분. 저는 깊은 잠에 빠져 있었습니다. 침대 옆 탁자 위에 노인보안 전화기가 울렸을 때 저는 처음에 알람 소리인 줄 알았습니다. 하지만 두 번째 진동이 왔을 때 등골이 서늘해졌습니다. 이 전화기가 울린다는 것은 단 한 가지를 의미했으니까요. 동아시아에서 무언가가 터졌다는 뜻이었습니다. 수화기를 들자 부관 마이클의 목소리가 쏟아져 들어왔습니다. 핸더슨 분석관님, 서울에서 긴급 통보가 왔습니다. 한국 국방부가 방위비 특별협정 6차 협상을 공식 결렬 선언했습니다. 대표단이 협상장을 떠났고 한국 측 수석 대표가 기자회견을 열어 미국의 요구안을 전면 거부한다고 발표했습니다. 저는 침대에서 벌떡 일어났습니다. 심장이 한 박자 빠르게 뛰었지만 그것은 놀라움이 아니라 짜증에 가까웠습니다. 이런 일은 전에도 있었으니까요. 한국은 원래 그렇습니다. 처음에는 큰 소리를 치다가 결국에는 돌아옵니다. 매번 그래왔고 이번에도 다를 이유가 없었습니다. 마이클, 브리핑 자료 준비해. 오전 7시까지 상황실에서 보자. 전화를 끊고 저는 세면대 앞에 섰습니다. 거울 속에 비친 58세의 얼굴은 주름이 깊었지만 눈빛만큼은 여전히 날카로웠습니다. 찬물로 세수를 하면서 저는 속으로 중얼거렸습니다. 한국이 테이블을 박차고 나왔다고? 좋아. 3주만 기다려봐. 기어서 돌아올 테니까. 그때까지만 해도 저는 정말로 그렇게 믿고 있었습니다. 펜타곤에 도착한 것은 새벽 5시 40분이었습니다. 4월의 워싱턴은 벚꽃이 만개해 있었지만 저는 그런 것에 눈길을 줄 여유가 없었습니다. 지하 3층 상황실로 내려가자 이미 6명의 분석관이 모여 있었습니다. 벽면의 대형 스크린에는 서울발 뉴스가 실시간으로 흘러나오고 있었고 한국 국방부 대변인의 얼굴이 화면을 채우고 있었습니다. 대한민국 정부는 미합 중국이 제시한 방위비 분담금 인상안을 수용할 수 없음을 분명히 합니다. 저는 커피를 한 모금 마시며 팔짱을 꼈습니다. 한국어 통역이 실시간으로 자막을 띄워주었는데 내용을 읽으면서 저는 코웃음이 나왔습니다. 수용할 수 없다고요? 그 말 3년 전에도 했고 6년 전에도 했고 9년 전에도 했습니다. 그리고 매번 어떻게 됐죠? 결국 미국이 요구한 금액의 85%에서 95% 사이를 수용하고 조약에 서명했습니다. 한국의 방위비 협상 거부는 워싱턴에서 하나의 연례 행사 같은 것이었습니다. 처음에 큰 소리치고 여론전 벌이고 결국 사인하는 것. 그것이 지난 20년간 반복된 패턴이었으니까요. 자, 다들 들어. 제가 입을 열자 분석관들의 시선이 일제히 저를 향했습니다. 한국이 협상을 결렬시킨 건 처음이 아니야. 하지만 이번에 우리가 요구한 금액이 좀 세긴 했지. 연간 2조 1천억 원. 전년 대비 38% 인상이니까. 한국 여론이 들끓는 건 당연해. 하지만 그게 뭐 어떻다는 거야? 서울에 28,500명의 미군이 주둔하고 있는 한 한국 정부는 결국 돌아올 수밖에 없어. 마이클이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하지만 이번엔 좀 다른 것 같습니다. 한국 국방부 장관이 직접 나서서 미군 주둔 비용의 실질적 효용성을 재평가하겠다고 했는데요. 저는 손을 저었습니다. 허세야. 매번 그래왔어. 한국이 미군 없이 뭘 할 수 있겠어. 북한이 휴전선에 배치한 장사정포만 1만 2천 문이야.
서울은 휴전선에서 겨우 40km 거리에 있고 미군의 정보 자산, 위성 감시 체계, 조기 경보 시스템 없이 한국군이 독자적으로 전쟁을 수행할 수 있다고? 72시간 안에 지휘 체계가 마비될 거야. 그때 저는 진심으로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한국군의 전투력 자체는 인정하지만 독자적인 전쟁 수행 능력은 완전히 다른 문제였으니까요. 미국의 눈과 귀 없이 한국은 장님이나 다름없다. 그것이 28년간 제가 쌓아온 분석의 핵심 전제였습니다. 오전 9시 상황실의 문이 열리더니 넓은 어깨에 은회색 머리카락을 깔끔하게 빗어넘긴 남자가 들어왔습니다. 데릭 브래들리 국방차관보. 펜타곤에서 동아시아 정책을 총괄하는 실질적인 권력자이자 제 직속 상관이었습니다. 브래들리 차관보는 자리에 앉자마자 양복상의 단추를 풀며 말했습니다. 핸더슨, 서울 상황 브리핑에. 저는 스크린 앞에 서서 준비된 슬라이드를 띄웠습니다. 한국이 6차 방위비 협상을 공식 결렬시켰습니다. 한국 측 수석 대표가 기자회견에서 미국의 인상안을 주권 침해라고 표현했고, 한국 국방부 장관은 미군 주둔의 효용성을 재평가하겠다는 성명을 냈습니다. 브래들리가 콧방귀를 뀌었습니다. 정말로요. 코를 킁 하고 울리는 소리가 상황실 전체에 퍼졌습니다. 효용성 재평가, 웃기는 소리하고 있네. 핸더슨, 솔직하게 말해봐. 한국이 진짜로 미군 없이 버틸 수 있다고 생각해? 불가능합니다. 저는 단호하게 대답했습니다. 한국군의 독자 지휘 통제 능력은 제한적이고 핵심 정보 자산의 67%를 미군에 의존하고 있습니다. 특히 위성 기반 조기 경보 체계와 심해 잠수함 탐지 능력은 100% 미군 자산입니다. 한국이 아무리 허세를 부려도 이 구조적 종속을 끊을 수는 없습니다. 브래들리가 의자의 등을 기대며 웃었습니다. 그 웃음이 아직도 기억납니다. 입꼬리를 한쪽만 올리는 거만하고 역겨운 웃음이었습니다. 그거 알아? 내가 이 자리에 앉은 지 7년인데 한국이란 나라는 참 재밌어. 매번 큰 소리 치다가 결국 돌아와. 마치 용돈 올려달라고 삐지는 애 같달까. 아시아인들은 원래 그래. 강한 놈 앞에서 주먹 한 대 맞으면 바로 고개 숙여. DNA에 새겨져 있는 거야. 저는 그 말에 불편함을 느꼈지만 입을 다물었습니다. 브래들리의 인종적 편견은 워싱턴에서 공공연한 비밀이었습니다. 하지만 문제는 그의 판단이 틀린 적이 거의 없었다는 점이었습니다. 적어도 그때까지는요. 그날 오후 상황은 제가 예측한 대로 흘러가는 것 같았습니다. 백악관 NSC에서 긴급 화상회의가 소집되었고 안보보좌관 제커리 커닝햄이 화면에 나타났습니다. 커닝햄은 하버드 케네디 스쿨 출신의 차가운 전략가였습니다. 그의 별명은 계산기였죠. 감정이 없는 사람, 모든 것을 숫자로 환산하는 사람, 동맹국의 고통조차 스프레드시트의 한 칸에 불과한 사람이었습니다. 핸더슨 분석관, 한국이 최종적으로 굴복하는 데 걸리는 시간은? 커닝햄이 물었습니다. 저는 준비된 답을 내놓았습니다. 과거 사례를 분석하면 한국이 협상 결렬 후 복귀하는데 평균 47일이 걸렸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우리가 철수 카드를 꺼내면 3주면 충분합니다. 철수 카드? 네. 주한미군 28,500명 중 4,500명의 순환 배치 병력을 철수하겠다고 통보합니다. 실제로 빼는 게 아니라 빼겠다고 말만 하는 겁니다. 한국 언론이 패닉에 빠지고 주식시장이 흔들리고 여론이 뒤집히면 한국 정부는 협상 테이블로 돌아올 수밖에 없습니다. 커닝햄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리고 저를 똑바로 쳐다보며 말했습니다. 좋아. 그런데 핸더슨, 만약 한국이 안 돌아오면? 그럴 일은 없습니다. 제가 단언했습니다. 한국 경제는 수출 의존도가 극도로 높습니다. 미군 철수 위험만으로도 외국인 투자자들이 이탈하고 원화 가치가 폭락합니다. 한국 정부가 아무리 강경해도 시장의 공포를 이길 수는 없습니다. 경제적 목줄을 쥐면 됩니다. 커닝햄의 얇은 입술이 미세하게 올라갔습니다. 그것이 그의 미소였습니다. 웃는 것 같으면서도 웃는 게 아닌 섬뜩한 표정이었죠. 경제적 목줄. 좋은 표현이야. 핸더슨, 시나리오 하나 만들어줘. 이름은 코리안 컴플라이언스. 한국을 3주 안에 협상 테이블로 끌고 오는 완벽한 압박 시나리오. 내가 직접 대통령에게 보고할 거니까 빈틈없이 만들어. 저는 거수 경례하듯 고개를 숙였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날 밤, 저는 사무실에서 밤을 새며 코리안 컴플라이언스 시나리오를 작성했습니다.
형광등 불빛 아래서 키보드를 두드리며 저는 일종의 쾌감을 느꼈습니다. 이것이야말로 제가 가장 잘하는 일이었으니까요. 국가를 체스말처럼 움직이는 것, 동맹국의 약점을 파고들어 미국이 원하는 결과를 이끌어내는 것. 28년간 그렇게 해왔고 단 한 번도 실패한 적이 없었습니다. 시나리오의 골자는 이랬습니다. 1단계. 주한미군 4,500명 순환 배치 철수 통보. 한국 언론이 보도하면 주가가 최소 3% 하락합니다. 2단계. 미일 안보 협의체에서 한국 배제. 한국이 고립감을 느끼도록 합니다. 3단계. 연합훈련 무기한 연기 통보. 한국군 단독 작전 능력의 한계를 절감하게 만듭니다. 4단계. 한국의 핵심 방산 부품 수출 허가 지연. F-35 정비 부품, 패트리어트 미사일 업그레이드 키트 등의 공급을 늦춥니다. 4단계까지 실행하면 한국 정부는 선택지가 없어집니다. 미국의 품으로 돌아오는 것 외에는요. 새벽 3시 시나리오를 완성한 저는 의자에 기대어 천장을 올려다봤습니다. 형광등 불빛이 눈을 찔렀습니다. 저는 만족스러웠습니다. 이것은 완벽한 시나리오였습니다. 빈틈이 없었죠. 한국이 빠져나갈 구멍은 어디에도 없었습니다. 적어도 그때 제 눈에는 그렇게 보였습니다. 이틀 후 코리안 컴플라이언스 시나리오는 백악관 국가안보회의에서 승인되었습니다. 커닝햄이 직접 대통령에게 브리핑했고 대통령은 특유의 거친 어투로 말했다고 합니다. 한국이 돈을 안 내겠다고? 좋아. 그러면 우리도 장사를 하지 뭐. 군인들 빼겠다고 해. 그러면 바로 울면서 달려올 거야. 1단계가 실행된 것은 그로부터 사흘 후였습니다. 미 국방부 대변인이 정례 브리핑에서 주한미군 순환 배치 조정을 검토 중이라고 발표했습니다. 4,500명이라는 구체적 숫자가 언론에 흘러나간 것은 의도된 것이었습니다. 저와 브래들리가 직접 설계한 정보, 유출 루트를 통해서요. 결과는 예상대로였습니다. 서울의 주식시장이 흔들렸고 원화 가치가 하루 만에 1.8% 떨어졌습니다. 한국 언론은 온통 미군 철수 가능성에 대한 기사로 도배되었습니다. 저는 상황실에서 실시간으로 한국 뉴스를 모니터링하며 미소를 지었습니다. 시나리오대로였으니까요. 하지만 웃음은 정확히 37시간 만에 사라졌습니다. 한국 국방부 장관이 긴급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 저는 그 회견을 실시간으로 지켜보았는데 화면 속에 나타난 인물을 보는 순간 묘한 불안감이 밀려왔습니다. 제가 그동안 상대해왔던 한국의 국방부 장관들은 대부분 전직 군인이었습니다. 별 4개짜리 장군 출신들. 그들은 미군과 함께 훈련하고 함께 식사하고 함께 술을 마시며 자란 사람들이었죠. 미국에 대한 일종의 동료의식, 어쩌면 종속의식이 뼛속 깊이 박혀있는 사람들이었습니다. 하지만 화면에 나타난 이 사람은 달랐습니다. 민간 출신이었습니다. 64년 만에 첫 민간 출신 국방부 장관. 예산을 다루고 법안을 설계하고 정치적 계산으로 판을 읽는 사람. 군인의 충성심이 아니라 관료의 냉혹한 계산기를 가진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그가 입을 열었습니다. 대한민국 국방부는 오늘부로 주한미군 주둔 지원 예산 전액을 동결합니다. 저는 커피잔을 내려놓았습니다. 손가락 끝이 미세하게 떨리는 것을 느꼈습니다. 동결된 예산은 대한민국 해군의 차세대 전략 잠수함 사업에 전액 전환 편성됩니다. 우리는 더 이상 외국 군대의 주둔 비용을 위해 대한민국 국민의 세금을 사용하지 않을 것입니다. 상황실이 조용해졌습니다. 분석관 6명이 동시에 저를 쳐다봤습니다. 저는 그들의 눈빛에서 하나의 질문을 읽었습니다. 핸더슨, 이거 당신 시나리오에 있었어? 없었습니다. 저희 코리안 컴플라이언스 시나리오에는 한국이 미군 주둔비를 동결하는 경우의 수가 아예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저는 그것이 불가능하다고 판단했으니까요. 한국이 미국의 청구서를 거부하는 것과 미군에 대한 지원 자체를 끊는 것은 완전히 차원이 다른 문제였습니다. 전자는 흥정이지만 후자는 선전포고에 가까웠으니까요. 핸더슨, 브래들리의 목소리가 전화기 너머로 들려왔습니다. 평소에 거만한 톤이 아니었습니다. 날카롭고 차갑고 위험한 톤이었습니다. 이게 뭐야? 확인 중입니다. 확인 중이라고? 내 시나리오에는 이런 상황이 없었잖아. 한국이 미군 지원비를 끊는다고. 그게 가능해? 저는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목구멍에 무언가가 걸린 것 같았습니다. 28년 만에 처음으로 저는 다음에 무슨 일이 벌어질지 예측할 수 없었습니다. 블러핑입니다.
마침내 저는 그렇게 말했습니다. 그 말을 하면서도 심장이 쿵 내려앉는 것을 느꼈습니다. 블러핑이라고 말한 것은 분석의 결과가 아니었습니다. 그렇게 믿고 싶은 저의 희망이었을 뿐입니다. 블러핑이라는 거지? 브래들리가 다시 물었습니다. 네. 한국 정부가 국내 여론을 진정시키기 위한 정치적 제스처입니다. 실제로 예산을 전환하는 데는 최소 6개월이 걸립니다. 국회 동의도 필요하고 예산안 수정 절차도 거쳐야 합니다. 시간이 지나면 한국은 원래 자리로 돌아올 겁니다. 그래야 할 텐데. 브래들리가 전화를 끊었습니다. 저는 의자에 풀썩 주저앉았습니다. 이마에 땀이 맺혀 있었습니다. 4월인데도 상황실의 에어컨 바람이 유난히 차갑게 느껴졌습니다. 블러핑이야. 블러핑일 수밖에 없어. 한국이 진짜로 미군 지원비를 끊을 리가 없잖아. 저는 스스로에게 그렇게 되뇌었습니다. 하지만 가슴 한구석에서 작은 목소리가 속삭이고 있었습니다. 만약 블러핑이 아니라면 저는 그 목소리를 무시했습니다. 28년간 쌓아온 경험과 데이터가 말해주고 있었으니까요. 한국은 항상 돌아온다고, 이번에도 다를 게 없다고. 그로부터 정확히 5일 후, 저는 제 인생 최악의 아침을 맞이하게 됩니다. 한국 국회가 긴급 본회의를 열어 국방예산 전용안을 여야 합의로 통과시켰다는 소식이 날아왔을 때, 저는 처음으로 제 손이 떨리는 것을 멈출 수 없었습니다. 블러핑이 아니었습니다. 한국은 진짜로 미군의 밥줄을 끊어버린 것입니다. 그리고 그 순간, 저의 완벽한 시나리오는 폐지 조각보다 못한 쓰레기가 되어버렸습니다. 한국 국회가 국방예산 전용안을 통과시킨 다음 날 아침, 저는 펜타곤 상황실에서 6번째 커피를 마시고 있었습니다. 손이 떨리는 것이 카페인 때문인지 불안 때문인지 구분이 되지 않았습니다. 핸더슨 분석관님, 서울주재무관부에서 긴급 보고가 왔습니다. 마이클이 태블릿을 들고 달려왔습니다. 그의 얼굴이 창백했습니다. 28살짜리 젊은 분석관이 이렇게 질린 표정을 짓는 것을 본 적이 없었습니다. 한국 국방부가 주한미군 주둔 지원 예산 2조 1천억 원 전액을 동결한 것은 사실로 확인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예산의 재배치 내역이 공개되었는데요. 마이클이 침을 삼켰습니다. 전액을 KSS 세배치 3원자력 추진 잠수함 2척 추가 건조에 투입한다고 합니다. 사업 규모는 2조 5천억 원이며 부족분 4천억 원은 기존 연합훈련 지원 예산에서 충당한다고 발표했습니다. 저는 태블릿을 받아 들었습니다. 화면에 떠있는 한국 국방부 보도자료를 읽는데 글씨가 흐릿하게 보였습니다. 눈이 피로한 게 아니었습니다. 머릿속이 하얘지고 있었던 겁니다. 원자력 추진 잠수함이라고? 한국이? 저는 28년간 한국군의 능력을 분석해왔습니다. 한국 해군이 디젤 전기 잠수함을 운용하고 있다는 것은 당연히 알고 있었죠. KSS 세장 보고 3, 4업도 알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재래식 잠수함이었습니다. 공기부료 추진 체계를 갖추고 있긴 하지만 원자력 추진과는 차원이 달랐습니다. 원자력 잠수함은 미국, 러시아, 영국, 프랑스, 중국, 인도 정도만 보유한 극소수 국가의 전유물이었습니다. 한국은 그 명단에 없었고 제 분석에 따르면 앞으로 최소 15년간은 없어야 했습니다. 마이클, 이거 확인된 거야? 원자력 추진이라고? 네. 한국이 독자 개발한 소형 모듈 원자로 SMR을 탑재한다고 합니다. 출력 규모는 공개되지 않았지만 잠수함용으로 최적화된 버전이라고 합니다. SMR이라고? 한국이 잠수함용 원자로를 독자 개발했다는 거야? 그렇습니다. 저는 의자 등받이에 머리를 기댔습니다. 천장의 형광등이 유난히 밝게 느껴졌습니다. 이건 불가능해. 잠수함용 원자로는 아무나 만들 수 있는 게 아니야. 냉각 시스템, 차폐 기술, 소형화 기술, 진동 억제까지 수십 년의 기술 축적이 필요한 분야야. 한국이 그걸 독자적으로 했다고? 하지만 제 안에 또 다른 목소리가 말했습니다. 한국은 원전 기술에서 세계 최고 수준이잖아. 바라카 원전을 수출한 나라야. UAE에 원전 사기를 지어준 나라가 잠수함용 소형 원자로를 못 만들 이유가 있어?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야. 발전용 원자로와 잠수함용 원자로는 완전히 다른 기술이야. 발전소는 크기 제한이 없지만 잠수함에는 한정된 공간에 원자로를 우겨 넣어야 해. 진동 하나만 잘못돼도 소나에 잡히고 냉각 시스템이 고장나면 승조원 전원이 죽어. 그건 다른 차원의 기술이야. 블러핑일 수 있어. 저는 다시 한번 그 단어를 꺼냈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제 목소리에 확신이 없었습니다. 마이클도 그것을 느꼈는지 대답 없이 저를 바라보기만 했습니다. 그날 오후 3시, 브래들리 차관보가 상황실에 나타났습니다. 그의 얼굴은 붉게 달아올라 있었습니다. 분노의 색이었습니다. 핸더슨, 한국이 진짜로 우리 밥줄을 끊었어. 내가 블러핑이라고 했잖아. 예상 밖이었습니다. 제가 대답했습니다. 솔직한 말이었습니다. 예상 밖, 28년 경력의 수석 분석관이 예상 밖이라고. 그게 말이 돼. 브래들리의 목소리가 상황실 전체에 울렸습니다. 6명의 분석관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차관보님, 한국이 이런 강수를 둔 것은 역대 처음입니다. 과거 데이터에 이런 패턴은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과거 데이터가 무슨 소용이야? 현재가 바뀌었잖아. 브래들리가 주먹으로 테이블을 내리쳤습니다. 쿵 하는 둔탁한 소리가 상황실에 울렸고 커피잔이 덜그럭 흔들렸습니다. 듣고 싶은 건 하나야. 원자력 잠수함. 한국이 진짜로 만들 수 있는 거야, 없는 거야? 저는 잠시 생각했습니다. 정직하게 대답해야 했습니다. 기술적으로는 가능합니다. 방 안의 공기가 얼어붙었습니다. 한국은 원전 기술 세계 3위 국가입니다. SMR 기술은 이미 상용화 단계에 진입했고 한국원자력연구원의 기술력은 미국 에너지부도 인정하고 있습니다. 문제는 잠수함용으로 소형화하는 기술인데 한국이 지난 10년간 이 분야에 비공개 연구를 진행해왔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습니다. 브래들리의 얼굴에서 핏기가 빠졌습니다. 붉었던 얼굴이 순식간에 잿빛으로 변했습니다. 그러면 뭐야? 우리가 한국을 압박하겠다고 밥줄을 끊었는데 한국이 그 돈으로 원자력 잠수함을 만든다고? 우리 돈으로? 엄밀히 말하면 한국의 세금입니다. 우리에게 주던 돈을 자기들 무기에 쓰겠다는 거죠. 빌어먹을. 브래들리가 중얼거렸습니다. 그리고 저를 쏘아보며 말했습니다. 2단계 실행해. 미일 안보 협의체에서 한국을 빼. 고립시켜야 해. 혼자서는 아무것도 못한다는 걸 느끼게 만들어.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하지만 마음 한쪽에서는 이런 생각이 올라오고 있었습니다. 1단계가 실패했는데 2단계가 먹힐까? 2단계가 실행된 것은 그 주 금요일이었습니다. 미국과 일본이 도쿄에서 양자 안보 협의를 개최하면서 기존에 항상 옵서버로 참가했던 한국을 초청 명단에서 제외했습니다. 의도적인 배제였습니다. 한국에게 너희는 혼자라는 메시지를 보내려는 것이었죠. 결과는 제 예측과 완전히 달랐습니다. 한국은 당황하기는커녕 마치 기다렸다는 듯이 움직였습니다. 한국 국방부 장관이 미일 양자 협의가 열리는 바로 그날 강원도 원주에 위치한 공군 제8전투비행단을 전격 방문한 것입니다. 저는 처음에 그 뉴스를 대수롭지 않게 봤습니다. 국방부 장관이 군부대를 방문하는 건 일상적인 일이니까요. 하지만 그가 방문한 곳이 활주로도 경납고도 아닌 지하 유류 저장 시설이라는 보고를 받는 순간 저는 무언가 잘못되고 있다는 것을 직감했습니다. 전시 상황에서 연료는 단순한 자원이 아닙니다. 이것은 군대의 생존을 결정짓는 전투력의 축입니다. 한국 국방부 장관의 발언이 통역되어 스크린에 떴을 때 저는 그 의미를 즉시 파악했습니다. 한국의 전략 비축유는 위기 상황이었습니다. 국제에너지기구의 긴급 방출 요구에 따라 한국이 2250만 배럴의 비축유를 풀어야 했고 그 결과 정부 비축분이 26일치로 곤두박질 친 상태였습니다. 저는 이것을 한국의 약점으로 분석하고 있었습니다. 기름이 26일치밖에 없는 나라가 미군을 내쫓을 수 있겠어? 전쟁이 나면 한 달도 못 버텨. 하지만 한국 국방부 장관은 이 약점을 완전히 다른 방식으로 활용했습니다. 26일치밖에 남지 않은 상황에서 외국 군대의 주둔 비용을 지원하는 것은 국가에 대한 배신입니다. 그의 논리는 잔인할 정도로 정확했습니다. 우리 군대 기름이 바닥나는 판에 왜 미군 막사에 돈을 쓰냐는 겁니다. 이 논리 앞에서 한국의 여론은 완전히 한쪽으로 기울었습니다. 미국에 대한 분노가 폭발했고 한국 국민의 87%가 미군 주둔비 동결을 지지한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저는 이 숫자를 보면서 등줄기에 차가운 땀이 흘렀습니다. 87%라니요. 이건 여론이 아니라 국민적 합의였습니다. 하지만 진짜 충격은 그 다음이었습니다. 한국 정부가 미군 주둔비로 나가던 예산뿐만 아니라 연합훈련, 지원 예산까지 전액 회수해서 독자 사업에 투입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총 규모가 5조 4천억 원이었습니다. 이 돈이 어디로 갔는지 아십니까?
울산과 여수의 지하 전략 비축기지 확장 공사에 2조 3천억 원, 호주와 인도네시아를 잇는 독자 에너지 수송 라인 개척에 1조 8천억 원, 군 전용 하이브리드 연료 정제 시설 건설에 1조 3천억 원. 핸더슨, 이 숫자 봤어? 마이클이 계산기를 두드리며 말했습니다. 이 사업들이 완성되면 한국군은 외부 지원 없이 단독으로 120일 이상 전투를 지속할 수 있게 됩니다. 현재 35일에서 120일로 늘어나는 겁니다. 120일? 저는 그 숫자에 할 말을 잃었습니다. 120일이면 4개월입니다. 미군의 지원 없이 4개월간 독자적으로 전쟁을 수행할 수 있다. 그건 한국이 더 이상 미국의 군사적 보호가 필요 없다는 뜻이었습니다. 저는 펜을 집어들었습니다. 메모지에 숫자를 끄적였습니다. 2조 1천억 주둔비, 3조 3천억 훈련비 등 5조 4천억 원. 이 돈이 미국으로 흘러들어왔다면 펜타곤의 동아시아 운영비에 보탬이 되었을 겁니다. 하지만 이제 이 돈은 한국의 군사적 독립을 위한 투자금으로 바뀌어버렸습니다. 우리가 뜯어내려 한 돈이 우리를 필요 없게 만드는 데 쓰이고 있다. 이 아이러니를 깨달은 순간 저는 처음으로 코리안 컴플라이언스 시나리오가 근본적으로 잘못되었을 수 있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하지만 브래들리는 달랐습니다. 그는 여전히 미국의 힘을 믿고 있었습니다. 3단계 실행에 연합훈련 무기한 연기. 한국군이 혼자서는 아무것도 못한다는 걸 보여줘야 해. 3단계가 실행되었습니다. 미국은 예정되어 있던 한미연합 군사훈련의 무기한 연기를 통보했습니다. 이것은 강력한 카드였습니다. 연합훈련은 한미동맹의 심장이자 상징이었으니까요. 이 훈련이 중단된다는 것은 한미동맹 자체가 흔들린다는 신호였습니다. 저는 이번에야말로 한국이 흔들릴 것이라고 기대했습니다. 하지만 한국의 반응은 또다시 예상 밖이었습니다. 한국 국방부는 연합훈련 중단을 오히려 환영하는 듯한 태도를 보였습니다. 중단이 아니라 해방이라는 표현을 쓴 한국 언론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한국 국방부 장관이 다시 한번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 연합훈련에 투입되던 예산 3조 5천억 원을 전액 회수하여 독자적인 미래전 수행 능력 강화에 투입합니다. 3조 5천억 원. 또 빠져나갔습니다. 저는 머리를 감싸 쥐었습니다. 이 돈이 어디로 가는지 확인했을 때 온몸에 소름이 돋았습니다. 독자 우주 감시 정찰 위성망 구축에 1조 5천억 원. 국산 AI 군집 무인기 사령부 창설에 2조 원. 미군의 정보, 자산에 의존하지 않겠다는 것이었습니다. 미국의 눈과 귀가 필요 없다는 선언이었습니다. 핸더슨, 마이클이 조용히 말했습니다. 한국이 이 위성망을 완성하면 한반도는 물론이고 주변 1500km까지 24시간 독자 감시가 가능해집니다. 그러면 미군의 조기 경보 체계가 없어도 됩니다. 알아. 저는 짧게 대답했습니다. 알고 있었습니다. 너무나 잘 알고 있었기 때문에 두려웠습니다. 그때 상황실에 보안 전화가 울렸습니다. 커닝햄이었습니다. 핸더슨, 한국이 돌아올 기미가 안 보여. 4단계는 언제 실행하지? 4단계. 한국의 핵심 방산 부품 수출 허가 지연. F-35 정비 부품과 패트리어트 미사일 업그레이드 키트의 공급을 늦추는 것. 이것은 한국의 급소를 찌르는 최후의 카드였습니다. 내일 실행 가능합니다. 좋아. 실행해. 미국산 부품 없이는 한국군이 돌아가지 않아. 이건 확실한 카드야. 커닝햄의 목소리에는 자신감이 넘쳤습니다. 저도 동의했습니다. 한국군의 핵심 무기체계 중 상당수가 미국산 부품에 의존하고 있었으니까요. F-35 스텔스 전투기는 100% 미국 기술이었고 패트리어트 미사일 방어 체계 역시 미국의 유지 보수 없이는 운용이 불가능했습니다. 이 카드를 꺼내면 한국은 선택지가 없을 거라고 저는 확신했습니다. 4단계가 실행된 것은 다음 날 오전이었습니다. 미 국무부가 한국에 대한 방산 부품 수출 허가를 무기한 보류한다고 통보했습니다. 겉으로는 행정 절차상의 지연이었지만 실질적으로는 한국에 대한 무기 금수 조치에 가까웠습니다. 저는 한국이 드디어 항복할 것이라고 기대했습니다. 하지만 한국에서 날아온 소식은 항복이 아니었습니다. 핸더슨 분석관님, 한국 국방부가 비공개 브리핑을 했습니다. 마이클의 목소리가 떨리고 있었습니다. 한국이 KSS-3 배치 3 잠수함에 미국산 부품을 단 하나도 사용하지 않겠다고 선언했습니다. 소나 시스템, 전투관리 체계, 추진 시스템 전부 국산화한다고 합니다. 미국산 부품 의존도를 현재 67%에서 향후 3년 내 8% 이하로 낮추겠다는 로드맵도 공개했습니다.
67%에서 8%로 저는 그 숫자를 멍하니 쳐다봤습니다. 이건 미국에 대한 의존을 끊겠다는 게 아니라 미국 자체가 필요 없다는 선언이었습니다. 그리고 하나 더 있습니다. 마이클이 말을 이었습니다. 잠수함에 탑재할 SMR 원자로의 핵심 기술 검증이 이미 완료된 상태라고 합니다. 한국원자력연구원이 지난 8년간 비공개로 진행해온 프로젝트라고 합니다. 8년 동안 한국은 비밀리에 잠수함용 원자로를 개발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제가 매년 작성하던 한국 군사력 평가 보고서에는 이 프로젝트의 존재조차 나오지 않았습니다. 한국이 미국의 눈을 피해 8년간 원자력, 잠수함 기술을 독자 개발했다는 사실에 저는 경악을 금할 수 없었습니다. 세부 사양이 확인됐나? 제가 물었습니다. 입안이 바짝 마른 느낌이었습니다. 부분적으로 확인됐습니다. 배수량 4,500톤급, 전장 95m, 자망심도 400m 이상, 수중 최고 속도 28노트, 수직 발사관 12기 탑재, 사거리 1800km급 잠대지 순항 미사일과 잠수함 발사 탄도미사일 탑재 가능, 승조원 55명. 저는 눈을 감았습니다. 이 사양은 미국 해군의 버지니아급 공격 원잠에 필적하는 수준이었습니다. 한국이 이런 것을 만들 수 있다고? 설마. 하지만 한국은 이미 KSS-3 재래식 잠수함을 독자 건조한 경험이 있었고 원전 기술은 세계 최고 수준이었습니다. 이 두 가지 기술을 결합하면 이론적으로는 가능했습니다. 이론적으로가 아니라 실제로 해내고 있었던 것입니다. 마이클, 저는 눈을 뜨고 말했습니다. 이 잠수함이 실전 배치되면 무엇이 바뀌지? 마이클이 잠시 생각하다가 대답했습니다. 태평양의 게임이 바뀝니다. 한국이 원자력 잠수함을 보유하면 미 칠함대의 독점적인 수중 우위가 깨집니다. 한국 해군이 독자적으로 서태평양 전역에 전력을 투사할 수 있게 되고 더 이상 미국의 해구산에 의존할 이유가 사라집니다. 더 이상 미국의 해구산에 의존할 이유가 사라진다. 이 문장이 제 뇌리에 모처럼 박혔습니다. 해구산. 그것은 한미 동맹의 근간이었습니다. 미국이 한국을 보호해준다는 약속의 물리적 증거. 한국이 미국에 방위비를 내는 대가로 받는 최종 보험. 그 보험이 필요 없어진다면 한국이 미국에 돈을 낼 이유도 사라지는 것입니다. 우리가 만든 시나리오가 정확히 반대 방향으로 작동하고 있었습니다. 한국을 굴복시키려고 만든 압박이 오히려 한국을 미국으로부터 완전히 독립시키는 촉매제가 되어버린 것입니다. 그때 브래들리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핸더슨, 나 지금 의회 브리핑 준비 중이야. 상원 군사위원회에서 한국 상황 보고하라고 해. 상황이 좋아지고 있다고 말해도 돼? 저는 3초간 침묵했습니다. 거짓말을 해야 할까? 진실을 말해야 할까? 28년 경력의 분석관으로서 저는 진실을 선택했습니다. 아닙니다. 상황이 악화되고 있습니다. 한국이 우리의 압박에 굴복하는 대신 독자 무장을 가속화하고 있습니다. 원자력 잠수함 건조, 에너지 자립 인프라, 독자 정찰 위성망까지. 우리가 압박할수록 한국은 더 빠르게 미국에서 벗어나고 있습니다. 전화기 너머에서 3초간의 침묵이 흘렀습니다. 그리고 브래들리가 낮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한국을 그냥 놔두라고? 아닙니다. 하지만 현재의 압박 전략은 역효과를 내고 있습니다. 전략을 재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재검토. 내가 대통령에게 한국이 말을 안 듣는다고 보고했는데 이제 와서 전략을 바꾸자고. 내 체면이 어떻게 되는지 알아? 브래들리의 목소리에 분노가 가득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그 분노 뒤에 숨어있는 다른 감정을 느꼈습니다. 공포였습니다. 자신의 판단이 틀렸을지도 모른다는 공포, 자신의 커리어가 끝날지도 모른다는 공포. 차관보님, 지금 중요한 것은 체면이 아니라 미국의 전략적 이익입니다. 닥쳐, 핸더슨. 내가 만든 시나리오가 이 꼴을 만들어 놓고 지금 나한테 설교야? 해결책을 가져와. 한국을 원래대로 돌려놓을 수 있는 해결책을. 전화가 끊겼습니다. 저는 수화기를 내려놓고 한참 동안 움직이지 못했습니다. 해결책이라고요? 지금 상황에서 해결책이 뭐가 있죠? 한국은 이미 돌아올 수 없는 다리를 건넜습니다. 국회에서 예산안까지 통과시켰는데 그걸 어떻게 되돌립니까? 하지만 최악은 아직 오지 않았습니다. 3주 후 서울 주재 미국 대사관 무관부에서 긴급 전문이 날아왔습니다. FLASH 등급 최고 우선순위의 기밀 보고였습니다.
저는 보안 터미널에 접속하여 전문을 열었습니다. 내용을 읽는 순간 제 심장이 멈추는 줄 알았습니다. 일본 방위성 내부 보고서가 유출되었습니다. 제목은 한국의 자주국방 전환이 일본 안보에 미치는 영향이었습니다. 78페이지짜리 보고서였는데 그 핵심 결론이 문제였습니다. 한국의 독자 군비 강화는 동북아시아의 안보 질서를 근본적으로 재편할 것이다. 주한미군에 대한 과도한 의존에서 벗어나 자주적 방위력을 구축하는 한국의 선택은 전략적으로 합리적이며 일본 역시 미일 동맹의 비대칭적 구조를 재검토할 필요가 있다. 저는 이 문장을 3번 읽었습니다. 세 번째 읽었을 때 손이 떨렸습니다. 일본이 한국의 편을 들고 있었습니다. 이것은 제가 절대로 예상하지 못한 시나리오였습니다. 일본은 미국의 가장 충실한 동맹국이었습니다. 미일 안보 조약에 따라 일본 전역에 5만 4천 명의 미군이 주둔하고 있었고, 일본은 매년 막대한 주둔비를 미국에 지불하고 있었습니다. 그런 일본이 한국의 자주국방을 전략적으로 합리적이라고 평가했다. 이건 미국에 대한 반란이나 다름없었습니다. 마이클, 이 보고서 진짜야? 일본 NHK가 특종으로 보도했습니다. 방위성이 부인하지 않았고요. 부인 안 했다고? 네. 노코멘트라고만 했습니다. 노코멘트. 외교 언어에서 노코멘트는 사실상의 긍정을 의미합니다. 일본 방위성이 이 보고서의 존재를 부인하지 않았다는 것은 일본 정부가 의도적으로 이 내용을 흘린 것일 수도 있다는 뜻이었습니다. 한국의 자주국방을 지지한다는 메시지를 미국에 보내는 경고탄으로 사용한 것입니다. 미국의 가장 충실한 동맹국이 한국 편을 들기 시작했다. 이것은 단순한 외교적 해프닝이 아니었습니다. 미국 중심의 동아시아 안보 질서가 뿌리부터 흔들리고 있다는 신호였습니다. 그리고 일본에 이어 유럽에서도 예상 밖의 소식이 날아왔습니다. 폴란드 국방부가 미국산 에이브럼스 전차 추가 도입 계약을 보류하고 대신 한국산 K2 전차 180대를 추가 발주한다고 발표한 것입니다. 계약 규모 6조 4천억 원. 폴란드 국방부 조달국장은 기자회견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한국의 방위산업은 가격, 성능, 납기 모든 면에서 미국을 앞서고 있습니다. 우리는 가장 합리적인 선택을 했을 뿐입니다. 나토의 핵심 회원국이 미국 무기 대신 한국 무기를 선택한 것입니다. 이것은 세계 방산 시장에서 미국의 지배력이 흔들리고 있다는 명확한 증거였습니다. 저는 상황실 벽면에 세계 지도를 띄워놓고 한국 무기를 도입한 나라들을 하나씩 표시했습니다. 폴란드, 노르웨이, 에스토니아, 호주, 인도네시아, 사우디아라비아, 이집트, 페루. 점이 하나씩 찍힐 때마다 가슴이 답답해졌습니다. 불과 5년 전만 해도 이 나라들은 대부분 미국 무기를 사고 있었습니다. 마이클, 한국 방산 수출 총액이 얼마지? 지난해 기준 180억 달러입니다. 세계 4위에서 올해 2위로 올라설 전망입니다. 2위? 네. 프랑스를 제치고 미국 다음으로 올라갑니다. 미국 다음. 한국이 세계 방산 시장에서 미국 바로 다음 자리를 차지한다. 그것도 미국의 압박이 한국 방산의 경쟁력을 오히려 끌어올린 결과로요. 미국이 한국의 부품 공급을 끊자 한국은 국산화를 가속했고 국산화된 무기의 가격 경쟁력이 미국산을 압도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이것은 더 이상 한미 관계의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미국의 글로벌 패권이 흔들리는 문제였습니다. 바로 이 시점에서 커닝햄이 새로운 카드를 꺼냈습니다. 군사적 압박이 먹히지 않자 경제적 압박으로 방향을 돌린 것입니다. 핸더슨, 한국 기업들의 대미 투자 현황 파악해. 반도체, 배터리, 자동차. 한국이 미국에 얼마나 투자했는지 정확히 알아야 해. 그걸 지렛대로 쓸 거야. 저는 자료를 조사했습니다. 숫자를 확인한 순간 이것이 양날의 검이라는 것을 직감했습니다. 한국 기업들의 대미 직접 투자 총액은 280조 원에 달했습니다. 삼성의 텍사스 파운드리 공장, SK의 조지아 배터리 기가 팩토리, 현대의 엘라베마 전기차 공장. 이 투자들이 미국의 러스트벨트에 수십만 개의 일자리를 창출하고 있었습니다. 커닝햄의 계획은 이랬습니다. 한국 정부에게 압박을 넣어서 미국 내 한국 기업 투자를 인질로 삼는 것. 방위비를 내지 않으면 한국 기업들의 미국 내 사업 환경을 악화시키겠다고 협박하는 것이었습니다. 이건 위험합니다. 저는 커닝햄에게 경고했습니다. 한국 기업들의 미국 투자는 미국 경제에도 핵심적입니다. 이걸 건드리면 미국도 피해를 입습니다.
커닝햄이 코웃음을 쳤습니다. 한국이 미국 시장을 포기할 수 있겠어. 세계 최대 소비 시장을 버리고 어디로 가? 한국은 결국 우리 시장이 필요해. 겁만 주면 돼. 저는 입을 다물었습니다. 커닝햄의 논리에는 일리가 있었습니다. 미국 시장은 한국 기업들에게 절대적이었으니까요. 하지만 한쪽에서는 불안한 예감이 밀려왔습니다. 이번에도 한국이 예상 밖으로 나올 수 있지 않을까? 그 불안한 예감은 정확히 열흘 만에 현실이 되었습니다. 한국 정부가 280조 원 규모의 대미 투자 계획을 전면 백지화한다고 발표한 것입니다. 저는 그 뉴스를 보는 순간 다리에서 힘이 빠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의자에 주저앉아야 했습니다. 삼성의 텍사스 2차 파운드리 증설 계획 취소, SK의 조지아 3차 배터리 공장 백지화, 현대의 엘라베마 전기차 생산 라인 증설 중단, LG의 테네시 배터리 모듈 공장 착공 연기, 한화의 루이지애나 방산 부품 공장 계획 철회, 280조 원이 증발했습니다. 마이클이 창백한 얼굴로 말했습니다. 미국 내 한국 기업 투자로 유지되던 일자리 17만 개가 위협받고 있습니다. 텍사스, 조지아, 엘라베마 주지사들이 동시에 백악관에 항의 서한을 보냈습니다. 저는 머리를 감싸 쥐었습니다. 우리가 한국의 경제적 목줄을 쥐려고 했는데 한국이 오히려 우리의 목줄을 쥐어버린 것입니다. 280조 원이라는 천문학적인 투자를 철회함으로써 한국은 미국 경제에 직격탄을 날렸습니다. 하지만 한국의 반격은 거기서 끝나지 않았습니다. 핸더슨 분석관님, 한국기획재정부에서 발표가 나왔습니다. 마이클의 목소리가 점점 더 떨리고 있었습니다. 한국 정부가 보유 중인 미국 국채 650억 달러를 단계적으로 매각한다고 합니다. 650억 달러. 한화로 약 90조 원에 달하는 미국 국채를 시장에 내놓겠다는 것이었습니다. 이것은 핵폭탄급 발표였습니다. 미국 국채 시장은 세계 금융 시스템의 심장이었습니다. 주요 동맹국이 미국 국채를 대량 매각하면 달러에 대한 신뢰가 흔들리고 미국의 차입 비용이 급등합니다. 한국 한 나라가 매각한다고 미국이 망하지는 않겠지만 다른 나라들이 따라하기 시작하면 이야기가 완전히 달라집니다. 그리고 실제로 한국의 발표 직후 대만과 인도네시아가 자국 보유 미국 국채의 포트폴리오를 재조정하겠다는 성명을 냈습니다. 연쇄 반응이 시작된 것입니다. 커닝햄 보좌관에게 보고해야 합니다. 제가 말했습니다. 경제적 압박이 역효과를 내고 있습니다. 한국이 우리의 목을 조르고 있습니다. 커닝햄과의 긴급 화상회의가 잡혔습니다. 화면에 나타난 커닝햄의 얼굴에서 처음으로 당황의 빛을 읽었습니다. 하버드 케네디 스쿨이 가르쳐주지 못한 상황이 벌어지고 있었으니까요. 핸더슨, 이게 가능한 거야? 한국이 미국 국채를 팔아. 자기 발등을 찍는 거 아냐? 단기적으로는 한국도 손실을 봅니다. 하지만 한국은 이것을 전략적 카드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미국에게 메시지를 보내는 겁니다. 우리도 너희 목줄을 줄 수 있다고. 그러면 어떡해? 커닝햄이 처음으로 제게 해결책을 물었습니다. 계산기라는 별명을 가진 그 차가운 남자가 처음으로 계산이 안 되는 상황에 부딪힌 것입니다. 압박을 멈춰야 합니다. 제가 말했습니다. 지금 당장 코리안 컴플라이언스 전체를 중단하고 한국과의 대화 채널을 재개해야 합니다. 더 밀면 더 잃습니다. 커닝햄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그건 불가능해. 대통령이 한국을 굴복시키라고 명령했어. 물러서면 나도 끝이야. 전화가 끊겼습니다. 그리고 그 순간부터 사태는 제가 상상할 수 있는 최악을 넘어서기 시작했습니다. 한국이 비대칭 전략 무기의 실전 배치를 전격 발표한 것입니다. 그 소식이 날아온 것은 화창한 목요일 오후였습니다. 저는 상황실에서 점심으로 샌드위치를 먹고 있었습니다. 칠면조 클럽 샌드위치. 그날 이후로 저는 그 샌드위치를 먹을 수 없게 되었습니다. 그 맛이 공포의 기억과 함께 각인되어 버렸으니까요. 핸더슨 분석관님, 한국 합참에서 긴급 발표가 나왔습니다. 마이클이 뛰어들어왔습니다. 그의 얼굴이 하얗게 질려 있었습니다. 28살짜리 젊은 분석관이 이 정도로 질리려면 뭔가 심각한 일이 벌어진 것입니다. 한국군이 극초음속 활공체 실전 배치를 완료했다고 발표했습니다. 마하 10 이상의 속도, 사거리 2500km, 기존의 미사일 방어, 체계로는 요격이 불가능하다고 합니다. 저는 샌드위치를 내려놓았습니다. 입안에 있던 빵, 조각이 목에 걸리는 것 같았습니다. 그리고 초중량 탄도, 미사일 현무 5C의 양산 체제 돌입도 동시에 발표했습니다.
탄두 중량 9톤. 지하 100m 이상의 벙커를 관통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고 있다고 합니다. 탄두 중량 9톤. 이 숫자의 의미를 이해하려면 비교가 필요합니다. 미군의 주력 공대지 미사일인 JASSMER의 탄두 중량은 약 450kg입니다. 한국의 현무5C는 그것의 20배입니다. 이것은 재래식 무기의 탈을 쓴 전술 핵무기에 필적하는 파괴력이었습니다. 시뮬레이션 돌려봐. 저는 마이클에게 지시했습니다. 목소리가 떨리지 않도록 애썼지만 실패했습니다. 한국의 극초음속 활공체가 실전 배치된 상황에서 미 치함대의 이지스 방어망이 이걸 요격할 수 있는지 확인해봐. 마이클이 시뮬레이션을 돌렸습니다. 결과가 나오기까지 15분이 걸렸습니다. 그 15분이 15시간처럼 느껴졌습니다. 결과 나왔습니다. 마이클의 목소리가 거의 속삭임에 가까웠습니다. 요격 확률 11%입니다. 11%. 저는 눈을 감았습니다. 11%라는 것은 사실상 요격이 불가능하다는 뜻이었습니다. 마하 10 이상의 속도로 불규칙 기동을 하면서 돌진하는 극초음속 활공체를 현재의 미사일 방어 체계로 막는 것은 거의 불가능했습니다. 이것이 의미하는 것은 명확했습니다. 한국이 원한다면 미군의 핵심 전략 자산 괌의 앤더슨 공군기지, 사세보의 해군기지, 오키나와의 해병대 기지까지 타격할 수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미국의 서태평양 군사 인프라 전체가 한국의 사정권 안에 들어간 것입니다. 핸더슨 분석관님, 마이클이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한국이 미국의 적이 된 건 아닙니다. 하지만 한국이 이 무기를 보유한다는 것 자체가 한미 동맹의 역학을 근본적으로 바꿔놓습니다. 한국은 더 이상 미국의 보호를 받는 약소국이 아닙니다. 미국과 대등하게 협상할 수 있는 군사 강국이 된 겁니다. 저는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마이클의 말이 맞았으니까요. 극초음속 미사일과 초중량 탄도 미사일을 보유한 한국은 더 이상 미국의 ATM이 아니었습니다. 미국이 함부로 청구서를 밀 수 있는 상대가 아니었습니다. 브래들리에게 이 소식을 보고해야 했습니다. 저는 수화기를 들면서 이 보고가 제 커리어의 마지막이 될 수도 있다는 것을 직감했습니다. 차관보님, 긴급 보고드립니다. 뭔데? 한국이 극초음속 활공체와 초중량 탄도 미사일의 실전 배치를 발표했습니다. 시뮬레이션 결과 현재 미군의 방어 체계로는 요격이 사실상 불가능합니다. 5초간의 침묵이 흘렀습니다. 그리고 브래들리가 말했습니다. 그게 무슨 뜻이야? 한국이 미국의 서태평양 군사 기지를 전부 사정권에 넣었다는 뜻입니다. 괌, 사세보, 오키나와, 전부요. 우리가 한국을 압박하면 한국이 우리의 군사 인프라를 위협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게 된 것입니다. 빌어먹을 놈들. 브래들리가 중얼거렸습니다. 하지만 그의 목소리에는 분노보다 두려움이 더 크게 묻어 있었습니다. 이게 다 내 탓이라는 거야? 아닙니다. 하지만 우리의 압박이 한국의 군비 강화를 가속시킨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괴물을 깨운 거야? 저는 잠시 망설였습니다. 그리고 대답했습니다. 네. 우리가 괴물을 깨웠습니다. 전화가 끊겼습니다. 상황실에 침묵이 내려앉았습니다. 형광등의 윙하는 소리만이 들렸습니다. 저는 의자에 앉아 두 손으로 얼굴을 감쌌습니다. 28년간 저는 한국을 미국 없이는 존재할 수 없는 나라로 분석해왔습니다. 미국의 눈이 없으면 장님이 되고 미국의 팔이 없으면 싸울 수 없는 나라. 그것이 제 분석의 근본 전제였습니다. 하지만 한국은 3주 만에 그 전제를 산산조각 냈습니다. 미군 주둔비를 끊고 원자력 잠수함을 건조하고 에너지 자립 인프라를 구축하고 독자 정찰 위성망을 쏘아 올리고 극초음속 미사일을 실전 배치하고 심지어 미국 국채를 팔아치우며 금융보복까지 감행했습니다. 이 모든 것이 불과 몇 주 만에 벌어진 일이었습니다. 한국은 3주 만에 무릎을 꿇지 않았습니다. 한국은 3주 만에 일어서서 우리를 쳐다보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눈빛은 더 이상 동맹국의 눈빛이 아니었습니다. 독립국가의 눈빛이었습니다. 그 누구에게도 고개 숙이지 않는 자주적인 군사 강국의 눈빛이었습니다. 저는 그제야 깨달았습니다. 브래들리가 말했던 아시아인들은 원래 강한 놈 앞에서 고개 숙인다는 그 역겹고 오만한 말이 얼마나 무지한 것이었는지를. 한국인들은 고개를 숙인 적이 없었습니다. 다만 때를 기다리고 있었을 뿐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미국이 그 때를 만들어준 것입니다. 우리의 오만함이 한국에게 날개를 달아준 것입니다.
코리안 컴플라이언스 시나리오가 시작된 지 정확히 47일째 되는 날이었습니다. 공교롭게도 47일. 제가 커닝햄에게 한국이 협상 복귀하는데 평균 47일이 걸린다고 보고했던 바로 그 숫자였습니다. 하지만 47일이 지난 지금 돌아온 것은 한국이 아니었습니다. 돌아온 것은 우리가 날린 부메랑이었습니다. 그것도 10배의 파괴력을 실어서요. 그날 아침 저는 미상원 군사위원회 청문회장으로 향하고 있었습니다. 펜타곤에서 의회 건물까지 차로 15분 거리였는데 그 15분이 마치 사형장으로 끌려가는 시간처럼 느껴졌습니다. 옆자리에는 브래들리 차관보가 앉아 있었습니다. 그의 얼굴은 47일 전과는 완전히 달라져 있었습니다. 거만하게 입꼬리를 올리던 그 얼굴에는 이제 주름과 다크서클만이 가득했습니다. 7년간 펜타곤의 동아시아 정책을 주무르던 권력자의 위험은 온데간데 없었습니다. 핸더슨, 오늘 청문회에서 뭐라고 할 거야? 브래들리가 물었습니다. 목소리에 힘이 없었습니다. 사실대로 보고하겠습니다. 사실대로? 네. 코리안 컴플라이언스 시나리오가 완전히 실패했고 그 결과 미국이 입은 전략적 손실의 규모를 정확히 보고하겠습니다. 브래들리가 고개를 돌려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워싱턴의 벚꽃이 이미 져 있었습니다. 47일 전에는 만개했던 꽃잎들이 바람에 흩날려 사라진 것처럼 미국의 동아시아 패권도 흩날리고 있었습니다. 내 커리어가 끝나는 건가? 브래들리가 중얼거렸습니다. 저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대답할 필요가 없었으니까요. 우리 둘 다 알고 있었습니다. 청문회장에 들어서자 상원 군사위원회 위원장인 마이크 터너 상원의원의 시선이 저를 관통했습니다. 터너 의원은 퇴역 해군 중장 출신으로 펜타곤에 대한 불신이 뼛속까지 박혀있는 인물이었습니다. 핸더슨 분석관, 한국 사태로 인해 미국이 입은 손실의 총액을 말해보시오. 저는 준비된 자료를 펼쳤습니다. 손이 떨리지 않게 하려고 의식적으로 주먹을 쥐었다 폈습니다. 먼저 방산 분야입니다. 한국이 미국산 무기 도입을 전면 중단하고 국산화를 선언함에 따라 로키드 마틴, 레이시온, 제너럴 다이나믹스 등 미국 방산 기업들이 상실한 확정 및 예상 수익은 약 500억 달러, 한화로 약 70조 원에 달합니다. 청문회장이 웅성거렸습니다. 여기에 한국이 세계 방산 시장에서 미국의 점유율을 잠식하면서 발생한 간접 손실까지 합하면 향후 10년간 미국 방산업계의 총 손실은 1200억 달러를 상회할 것으로 추정됩니다. 터너 의원의 얼굴이 붉어졌습니다. 1200억 달러? 그게 한국 때문이라는 거요? 정확히 말하면 한국 때문이 아니라 우리의 압박 때문입니다. 우리가 한국의 방산 부품 공급을 끊자 한국은 전면 국산화를 선택했습니다. 그리고 국산화된 한국 무기가 가격과 성능 모든 면에서 미국 무기를 추월하기 시작했습니다. 폴란드가 에이브럼스 대신 K2를 사고 노르웨이가 패트리어트 대신 한국산 방공 체계를 검토하는 것은 우리가 자초한 결과입니다. 그러면 경제 분야는 한국 기업들의 대미 투자 280조 원이 전면 철회되었습니다. 이로 인해 텍사스, 조지아, 엘라베마를 비롯한 7개 주에서 17만 개의 일자리가 직접적인 위협을 받고 있습니다. 간접 고용까지 합치면 45만 개가 넘습니다. 청문회장이 더 시끄러워졌습니다. 의원들이 서로 쑥덕거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그리고 한국 정부의 미국 국채 650억 달러 매각 선언 이후 대만과 인도네시아가 뒤를 따르면서 미국 국채 금리가 0.8%포인트 상승했습니다. 이로 인해 미국 정부의 이자 비용이 연간 약 1,400억 달러 증가할 것으로 추산됩니다. 터너 의원이 테이블을 손바닥으로 내리쳤습니다. 총합이 얼마요? 전부 합치면 미국이 입은 총 손실이 얼마란 말이요? 저는 숨을 깊이 들이쉬었습니다. 군사적 손실, 방산 수익 손실, 투자 철수 피해, 국채시장 충격, 동맹 신뢰도 하락에 따른 간접 손실을 모두 합산하면 보수적으로 추정해도 약 5천억 달러입니다. 한화로 약 700조 원. 청문회장이 조용해졌습니다. 숨소리조차 들리지 않았습니다. 700조 원의 손실을 입었다는 건데 우리가 한국에서 뜯어내려 했던 돈이 얼마였죠? 터너 의원이 물었습니다. 이미 답을 알고 있으면서도 묻는 것이었습니다. 2조 1천억 원입니다. 2조 1천억 원을 뜯어내려다 700조 원을 잃었다. 저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렇습니다. 청문회장에 다시 침묵이 내려앉았습니다. 그리고 터너 의원이 시선을 돌렸습니다. 브래들리를 향해서요. 브래들리 차관보,
이 시나리오를 승인한 사람이 당신이오? 브래들리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입술이 바르르 떨렸습니다. 그것은 백악관의 지시에 따른 것이었습니다. 저 혼자 결정한 게 아닙니다. 백악관 탓을 하시는 거요? 동아시아 정책의 총괄 책임자가 당신 아니었소? 브래들리가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그의 넥타이 아래로 목에 혈관이 붉어져 나온 것이 보였습니다. 7년간 펜타곤의 왕처럼 군림하던 남자가 상원 청문회장에서 벌벌 떠는 모습. 저는 그 장면을 보면서 복잡한 감정을 느꼈습니다. 동정과 분노가 동시에 밀려왔습니다. 동정은 같은 배를 탄 동료에 대한 것이었고, 분노는 아시아인들은 원래 고개 숙인다던 그 거만한 말에 대한 것이었습니다. 청문회가 끝난 후 저는 펜타곤으로 돌아왔습니다. 지하 3층 상황실은 텅 비어 있었습니다. 분석관들이 모두 퇴근한 시간이었습니다. 저는 홀로 자리에 앉아 컴퓨터 화면을 켰습니다. 마지막 보고서를 써야 했습니다. 코리안 컴플라이언스 최종평가 보고서. 이것이 제가 28년간의 펜타곤 경력에서 쓰는 마지막 공식 문서가 될 것임을 알고 있었습니다. 키보드에 손을 올려놓았지만 한동안 타이핑을 시작할 수 없었습니다. 무엇을 써야 할지는 알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것을 인정하는 것이 너무나 고통스러웠습니다. 28년간 제가 믿어온 모든 것이 틀렸다는 것을 인정해야 했으니까요. 한국은 미군 없이 버틸 수 없다. 틀렸습니다. 한국은 압박하면 굴복한다. 틀렸습니다. 한국은 미국의 부품 없이 무기를 만들 수 없다. 틀렸습니다. 한국은 미국의 경제적 지렛대에서 벗어날 수 없다. 틀렸습니다. 전부 틀렸습니다. 저는 타이핑을 시작했습니다. 한 글자 한 글자가 참회록처럼 느껴졌습니다. 코리안 컴플라이언스 시나리오는 전략적 파산으로 결론 짓는다. 본 시나리오는 한국을 협상 테이블로 복귀시키는 것을 목표로 설계되었으나 결과적으로 미국이 동아시아에서 구축해온 안보 아키텍처의 핵심 축을 붕괴시켰다. 한국은 미국의 압박을 명분으로 삼아 독자적인 군사 강국으로 전환하는 데 성공했으며 이 과정에서 미국은 방산 수익, 투자 자본, 동맹 신뢰도를 동시에 상실했다. 총 손실 추정액은 5천억 달러에 달한다. 여기까지 쓰고 저는 잠시 멈췄습니다. 다음 문장을 쓰는데 용기가 필요했습니다. 본 시나리오의 근본적 오류는 한국을 과소평가한 데 있다. 우리는 한국을 미국의 보호 없이 존재할 수 없는 종속적 동맹국으로 간주했다. 그러나 한국은 보호가 필요한 약소국이 아니라 억압에서 벗어나기 위해 때를 기다려온 잠재적 강대국이었다. 우리는 한국을 압박한 것이 아니라 해방시켜 버렸다. 해방. 이 단어를 쓰면서 저는 쓴웃음을 지었습니다. 미국이 한국을 해방시켰다고요? 70년 전 한국전쟁 때 미국이 한국을 해방시킨 것은 사실이었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다른 의미의 해방이었습니다. 미국의 통제로부터의 해방, 미국의 종속으로부터의 해방, 그리고 그 해방을 만들어준 것이 다름 아닌 미국 자신이라니. 보고서의 마지막 페이지를 쓸 때 상황실의 시계는 새벽 2시 47분을 가리키고 있었습니다. 형광등 불빛 아래서 저는 마지막 문장을 타이핑했습니다. 권고사항 미합 중국은 즉각 한국에 대한 모든 압박을 중단하고 새로운 형태의 대등한 파트너십을 모색해야 한다. 한국은 더 이상 미국이 보호해주는 피보호국이 아니다. 한국은 독자적인 핵추진 잠수함, 극초음속 타격수단, 독립적 정찰 위성망, 그리고 막강한 방산 수출 역량을 갖춘 자주적 군사 강국이다. 이 현실을 받아들이지 않으면 미국은 동아시아에서 모든 영향력을 상실할 것이다. 보고서를 저장하고 저는 의자에 깊이 기대었습니다. 천장의 형광등이 눈을 찔렀습니다. 47일 전 이 같은 자리에서 코리안 컴플라이언스 시나리오를 완성하며 만족스러운 미소를 지었던 때가 떠올랐습니다. 그때 저는 이것이 완벽한 시나리오라고 믿었습니다. 한국이 빠져나갈 구멍은 어디에도 없다고 확신했습니다. 하지만 한국은 구멍을 찾은 것이 아니었습니다. 벽 자체를 부숴버린 것입니다. 저는 사무실 벽에 걸린 4명의 국방장관 친필 감사장을 바라봤습니다. 28년간의 업적, 28년간의 자부심. 하지만 그 모든 것이 지금은 무의미하게 느껴졌습니다. 저는 28년 동안 한 가지 근본적인 사실을 놓치고 있었으니까요. 국가의 힘은 무기의 숫자나 군대의 규모에서 나오는 것이 아닙니다. 국가의 힘은 국민의 의지에서 나옵니다. 그리고 한국 국민의 의지는 미국의 어떤 시나리오로도 꺾을 수 없는 것이었습니다. 전쟁의 폐허에서 일어나 세계 10위 경제를 만들어낸 나라. 독재와 싸워 민주주의를 쟁취한 나라.
IMF 위기를 금 모으기로 극복한 나라. 그런 나라의 국민이 미국의 청구서 한 장에 무릎을 꿇을 리가 없었습니다. 저는 그것을 몰랐습니다. 28년간 숫자와 데이터만 분석하면서 숫자 뒤에 있는 사람들의 의지를 보지 못했습니다. 그것이 제 가장 큰 실패였습니다. 다음 날 아침, 저는 브래들리의 사무실로 갔습니다. 사직서를 들고요. 브래들리는 이미 자리에 없었습니다. 전날 밤 사표가 수리되었다는 이야기를 나중에 들었습니다. 아시아인들은 강한 놈 앞에서 고개 숙인다던 그 오만한 남자는 결국 자신이 고개를 숙이고 펜타곤을 떠났습니다. 커닝햄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경제적 목줄을 쥐면 된다던 그 차가운 계산기는 한국발 금융역풍으로 미국 국채시장이 출렁이자 책임을 지고 NSC를 떠났습니다. 하버드 케네디 스쿨의 수재가 한국이라는 변수 하나를 계산하지 못해 커리어가 끝난 것입니다. 저는 사직서를 제출하고 펜타곤을 나왔습니다. 마지막으로 건물을 돌아보았을 때 오각형의 거대한 건물이 갑자기 낡아 보였습니다. 세계를 지배하는 군사 제국의 심장부가 그날따라 유난히 초라하게 느껴졌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 저는 차를 세우고 포토맥 강변에 앉았습니다. 5월의 바람이 얼굴을 스쳤습니다. 벚꽃은 이미 다 졌지만 강물은 여전히 유유히 흐르고 있었습니다. 저는 핸드폰을 꺼내 한국 뉴스를 검색했습니다. 한국 국방부가 독자 원자력 잠수함 한 번함의 진수식 일정을 확정했다는 기사가 떠 있었습니다. 건조 기간 38개월. 미국의 버지니아급이 84개월 걸리는 것에 비하면 절반도 안 되는 기간이었습니다. 기사에 첨부된 사진에는 거제도 조선소에서 거대한 잠수함의 선체가 모습을 드러내고 있었습니다. 그 옆에서 한국 노동자들이 환하게 웃고 있었습니다. 그 웃음을 보는 순간 저는 이상한 감정을 느꼈습니다. 분노도 좌절도 아닌 묘한 존경심이었습니다. 28년간 적으로 혹은 통제 대상으로만 바라봤던 나라가 처음으로 하나의 주권, 국가로 존중받아야 할 대상으로 눈에 들어왔습니다. 저는 포토맥 강물을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미국은 한국을 잃은 것이 아닙니다. 미국은 한국을 제대로 본 적이 없었던 것입니다. ATM으로, 하청업체로, 충성스러운 속국으로만 봤지. 하나의 독립적인 강대국으로 인정한 적이 단 한 번도 없었습니다. 그것이 미국의 가장 큰 실수였습니다. 그리고 그 실수의 대가로 미국은 동아시아에서 가장 강력하고 충성스러운 동맹을 잃었습니다. 되찾을 수 있는 방법은 단 하나뿐입니다. 한국을 대등한 파트너로 인정하는 것. 청구서가 아니라 악수를 내미는 것. 명령이 아니라 대화를 시작하는 것. 하지만 워싱턴이 그것을 할 수 있을까요? 솔직히 저는 비관적입니다. 제국은 쉽게 오만을 버리지 못하니까요. 하지만 한 가지는 확실합니다. 대한민국은 이제 그 누구의 허락도 필요 없는 나라가 되었습니다. 미국의 해구산이 아니라 자신의 원자력 잠수함으로, 미국의 미사일 방어망이 아니라 자신의 극초음속 미사일로, 미국의 정찰 위성이 아니라 자신의 독자 위성망으로 나라를 지키는 완전한 주권 국가가 되었습니다. 저는 28년간 한국을 분석했습니다. 하지만 한국을 이해한 것은 오늘이 처음입니다. 그리고 지금 펜타곤을 떠난 저는 단 한 가지만 확실히 말할 수 있습니다. 한국은 3주 만에 무릎 꿇지 않았습니다. 한국은 3주 만에 세계를 무릎 꿇게 만들었습니다. 지금까지 펜타곤 28년 경력의 수석 분석관이 직접 밝힌 충격적인 이야기였습니다. 대한민국의 저력을 보여주는 이 이야기가 여러분의 가슴에 닿았다면 주변에 널리 공유해 주세요. 구독과 좋아요도 부탁드립니다. 지금까지 터칭 스토리였습니다. 감사합니다.